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말라비틀어진 낙엽을 도로 위로 흩뿌리는 오후였고, 감민주는 자신의 검은색 세단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익숙하면서도 낯선 고향 마을의 초입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서울에서 2시간 남짓 떨어진 이곳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고요한 풍경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혼란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맴돌고 있었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회사인 태성건설의 대표이사라는 화려한 직함과 수천억 원을 움직이는 재료,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모두 거머쥐었지만, 정작 그의 내면은 텅 비어버린 껍데기처럼 공허할 뿐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누런 들판과 앙상한 나무들은 마치 그가 지난 5년 동안 압착같이 쌓아올린 성공의 이면에 감춰진 메마른 감정을 대변하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조여왔다. 오늘 민준이 고향을 찾은 이유는 가문의 가장 큰 어른이자 그를 끔찍이도 아껴주셨던 할머니의 팔순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지만, 사실 그의 발걸음이 무거운 이유는 따로 있었다. 마을 입구에 걸려있는 태성건설 강민준 대표 금이환영이라는 촌스러운 현수막이 눈에 들어오자 민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차의 속도를 줄였는데, 그 현수막이 마치 자신의 위선을 비웃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라고 칭송했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단 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5년 전 바로 이 마을에서 도망치듯 떠나보냈던 아내 이수아의 마지막 뒷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하게 아른거려 그는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기억은 잔인하게도 민준을 5년 전의 그날로 되돌려 놓았는데, 당시 태성건설의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던 그는 어머니의 강압적인 태도와 가문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이기지 못하고 수아의 손을 놓고 말았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과 멸시를 견뎌야 했던 수아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치욕스러운 모욕까지 들어야 했다. 민주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 노력했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어머니의 히스테리와 그로 인해 말라가는 수아를 보며 결국 이혼만이 그녀를 이 지옥에서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비겁하게 결론지었다. 그는 수아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수표가 든 봉투를 건넸지만, 수아는 그 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단 한 푼도 받지 않은 채 빈손으로 집을 나갔었다. 그날 수아의 눈동자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체념과 슬픔만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당신은 정말 비겁한 사람이야" 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민준은 그 순간 자신이 그녀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녀를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자존심 때문에 그녀를 붙잡지도 못했다. 그 후로 민준은 미친 사람처럼 일에만 매달리며 태성건설을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지만, 밤이 되면 찾아오는 지독한 고독과 후회는 그 어떤 성취로도 채울 수 없는 형벌과도 같았다. 그는 수소문하여 수아의 행방을 찾으려 했으나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고, 그렇게 5년이라는 야속한 세월만이 흘러버렸다. 샤가 마을 회관 앞마당에 들어서자 미리 나와있던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민준의 차를 에워쌌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억지 미소를 지은 채 차에서 내렸다. 고급 슈트를 차려입은 민준이 차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악수를 청해왔고, 개 중에는 노골적으로 취업 청탁이나 사업 자금을 부탁하려는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민주는 그들의 가식적인 환대와 탐욕스러운 눈빛에 역겨움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고 비서가 미리 준비해온 선물 상자들은 나누어 주었다. 마을 회관안은 잔치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민준에게는 그 모든 풍경이 흑백 영화처럼 색이 바래 보였고 오직 저기 상석에 앉아 계신 할머니만이 유일하게 따뜻한 색채를 띠고 있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으신 할머니는 늙고 병약해진 모습으로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민준을 보자마자 흐릿했던 눈동자에 생기가 돌며 떨리는 손을 뻗으셨다. 민준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다가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감싸쥐었다. 할머니는 민준의 뺨을 어루만지며 우리 강아지 왔느냐?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되었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냐? 라며 쉰 목소리로 물으셨다. 민준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네 할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라고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할머니의 다음 질문은 민준의 가슴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찔러 들어왔다. 너는 잘 지낸다니 다행이다만 우리 불쌍한 수아는 아직도 소식이 없는 게냐? 내가 죽기 전에 그 착한 아이의 얼굴 한번 다시 보는 게 소원인데.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잔치 분위기로 들떠있던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민준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친척들은 눈치를 보며 헛기침을 하거나 딴청을 피웠지만 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할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말았다. 할머니는 치매 기운이 있어 정신이 오락가락하셨지만 수아에 대한 기억만큼은 잊지 않고 계셨고 며느리의 구박 속에서도 묵묵히 시할머니를 모셨던 손주 며느리를 끔찍이 아끼셨던 분이었다. 민주는 차마 할머니에게 수아를 찾지 못했다는 말도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비참하게 내쫓았다는 사실도 다시 상기시켜드릴 수가 없어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켰다. 그때 옆에 서 있던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는데 그녀는 다름 아닌 민준의 어머니이자 태성건설의 실세인 김 여사였다. 김 여사는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어머니, 좋은 날에 왜 그 재수없는 애 이야기를 꺼내세요? 걔가 제 발로 나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찾으세요? 우리 민준이 앞길 막을 일 있으세요? 라며 쏘아붙였다. 민준은 어머니의 독설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오늘 같은 날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며 고개를 돌렸다. 김 여사는 아들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멈추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이제 우리 민준이는 예전에 그 철없던 아이가 아닙니다. 곧 더 좋은 집안의 참한 규수와 재혼도 시킬 생각이고요. 지난 일은 다 잊어주세요. 라고 큰 소리쳤다. 친척들은 김 여사의 기세에 눌려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지만 민주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숨이 막힐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 저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라고 말하고는 도망치듯 마을 회관 밖으로 빠져나왔다. 차라리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회관 안에 탁하고 위선적인 공기보다는 훨씬 낫게 느껴졌고 민주는 담벼락에 기대어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민주는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하늘마저도 그의 마음은 아는 듯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것처럼 잔뜩 흐려 있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여자를 만났고 수많은 맞선 자리에 나갔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수아가 주었던 그 따뜻하고 편안한 안식처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수아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맑은 영혼을 가진 여자였고 민준이 지칠 때면 말없이 어깨를 내어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떠나고 나서야 민준은 자신이 가진 모든 부와 명예가 그녀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퍽없이 부족한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어 그 속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는데 그것은 신혼여행지에서 찍은 수아와 자신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수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지금 민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진 마지막 모습뿐이었다. 수아, 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사라는 있는 거니? 내가 널 찾으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민준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독백처럼 중얼거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녀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이라도 듣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버릴 수가 없었다. 마을 회관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다시 들려오자 민주는 급히 사진을 지갑에 넣고 눈가를 훔쳤는데 멀리서 고급 승용차 몇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입구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마을 이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아이고 저기 오시네. 오늘 우리 마을에 투자를 하겠다는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했어. 라며 소리치자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우르르 밖으로 몰려나왔다. 민주는 귀찮은 마음에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기시감과 함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오는 차량 행렬을 주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운명적인 이끌림 같은 것이었으며 민주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선두 차량이 멈춰서고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내리는 모습을 보며 민주는 단순히 돈 많은 졸부가 땅 투기를 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이어 뒤따라 들어오는 육중하고 거대한 리무진에 고정되었는데 그것은 국내에 몇 대 없다는 최고급 세단 마이바흐였고 민준조차도 쉽게 구할 수 없는 한정판 모델이었다. 이 시골 구석에 저런 차를 타고 올 정도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에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차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차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김 여사 또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맨 앞줄에 서서 귀한 손님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리무진의 뒷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날렵한 하이힐을 신은 여성의 발이 먼저 지면에 닿았는데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는 것이 느껴졌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우아한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고고하고 세련된 아우라는 시골 마을의 풍경을 단번에 압도해버렸다. 민주는 그녀의 실루엣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비록 겉모습은 화려하게 변했지만 그 익숙한 몸짓과 분위기는 그가 매일 밤 꿈속에서 그리워했던 바로 그 사람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틀거리듯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고 떨리는 입술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헛바람만 삼켰다. 그녀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자 드러난 얼굴은 5년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성숙해진 그러나 차갑도록 냉정해진 수아의 얼굴이었다. 민준의 눈이 커지고 주변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지는 순간 반대편 차 문이 열리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똑같은 디자인의 앙증맞은 셔츠를 입은 3명의 어린아이들이 차례로 차에서 내렸는데 그 아이들은 마치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복제해 놓은 것처럼 그와 붕어빵처럼 닮아 있었다. 민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아무런 사고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은 꿈인가? 아니면 신이 내린 기적인가? 민준의 텅 빈 가슴속으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마을 회관안은 돼지 잡는 냄새와 막걸리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뽕짝 리듬에 맞춰 촌로들의 어깨춤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흥겨운 분위기 이면에는 묘한 긴장감과 탐욕스러운 호기심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사람들의 화제는 온통 팔순을 맞은 강 노인의 건강이나 감민준 대표의 금이 환영이 아니라 오늘 이 마을을 방문한다는 정체불명의 VIP 투자자에 대한 소문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장은 마이크를 잡고 침을 튀겨가며 이번에 들어오는 투자자가 단순히 땅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를 유럽풍의 최고급 리조트 단지로 개발하려는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떠벌리고 있었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마을 사람들에게 리조트 개발이라는 단어는 곧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1억 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과도 같았기에 그들의 눈동자는 기대감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민주는 구석자리에 앉아 이장의 허풍 섞인 연설을 들으며 씁쓸한 표정으로 술잔만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에게 이 마을은 개발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켜져야 할 추억의 공간이자 수아와의 소중한 기억이 서린 장소였기 때문이다. 그가 태성건설을 이끌며 수많은 신도시를 개발하고 마천루를 올렸지만 정작 마음의 안식을 찾을 곳은 점점 사라져간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고 돈이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도 기꺼이 팔아치우려는 사람들의 태도가 서글프게 다가왔다. 옆에서 눈치 없이 술을 따르며 강 대표, 자네가 건설회사 사장이니까 잘 알 거 아냐. 이번에 들어오는 그 회사가 어디래? 우리 땅값 좀 쳐준대? 라고 묻는 먼 친척 아저씨의 질문에 민주는 그저 모른다는 듯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그때 마을 회관의 문이 벌컥 열리며 화려한 밍크 코트를 걸친 김 여사가 콧바람을 일으키며 들어왔는데 그녀의 등장은 마치 여왕이 행차하는 듯한 위압감을 주어 좌중을 순간적으로 조용하게 만들었다. 김 여사는 촌스러운 시골 노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려는 듯 목과 손목에 굵은 금붙이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고 진한 화장으로 얼굴의 주름을 가리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그녀는 민준의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부채질을 해댔는데 좁은 회관 안의 공기가 답답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아휴, 냄새나서 못 앉아있겠네. 이놈의 총구석은 5년이 지나도 발전이 없어. 라고 노골적으로 불평을 쏟아냈다. 주변 사람들이 민망해하며 눈치를 살폈지만 김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편육을 보며 비위가 상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김 여사의 아나무인격인 태도에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어머니, 할머니 생신잔치예요. 말 좀 조심해 주세요. 동네 어르신들 다 계시는데 예의는 지키셔야죠. 라고 낮게 경고했지만 김 여사는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다. 예의? 내가 이 마을에 기부한 돈이 얼마인데 감히 누가 나한테 예의를 따져? 그리고 너도 그래. 그까짓 할머니 생신이 뭐라고 그 바쁜 회사 일을 팽개치고 여기까지 내려와? 비서 시켜서 봉투나 보내면 될 것을. 그녀에게 시어머니인 강노인은 그저 짐스러운 존재일 뿐이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들의 성공과 자신의 체면치레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강노인은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말에도 익숙한 듯 묵묵히 밥그릇만 비우고 계셨는데 그 쪼그라든 어깨가 민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눈치 빠른 이장이 화제를 돌리려 김 여사에게 아부를 떨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사모님 오셨습니까? 역시 사모님 덕분에 우리 강 대표가 저렇게 훌륭하게 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마을의 자랑입니다. 라고 추어 올렸다.
그 말에 기분이 좀 풀린 김 여사는 거만하게 웃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럼요. 제가 우리 민준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잡초 같은 것들 쳐내고 가지치기 해가며 공들여 키운 나무예요. 라며 은근슬쩍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하는 잡초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민주는 단번에 알아차렸고, 잡고 있던 술잔에 금이 갈 정도로 손에 힘이 들어갔다. 김 여사는 회기 났는지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더욱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죠? 5년 전에 우리 집에 들어왔던 그 며느리 말이에요. 얼굴은 반반했지만 복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여자였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고, 무엇보다 애를 못 낳으니 그게 여자 구실을 하는 겁니까? 라며 수아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5년 전 쫓겨나듯 떠난 수아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민망해하며 헛기침을 했지만 김 여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 제가 독하게 마음먹고 내치지 않았으면 우리 민준이가 지금 저 자리에 있었겠어요? 그 재수없는 거머리를 떼어내고 나니 집안물이 맑아지고 사업이 승승장구하더라고요. 역시 집안에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니까요. 어머니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독설들은 민준의 인내심을 한계치까지 몰아붙였는데, 수아가 떠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를 마녀 사냥하며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려는 어머니의 태도에 치가 떨렸다. 수아는 아이를 못 낳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지독한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몸이 약해져 있었던 것이었고, 집안의 우환은 모두 어머니의 탐욕과 의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민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테이블을 콱 내리쳤는데, 쨍그랑하고 술병이 넘어지는 소리가 회관 안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워버렸다.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 사람 탓을 하실 겁니까? 민준의 고함 소리에 김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고, 흥겨웠던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민주는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어머니를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수아가 재수없는 여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한테 몹쓸 짓을 한 겁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제가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어도 수아는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세요? 태성건설을 키운 게 아니라 그날 그 사람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아들의 서슬퍼런 일갈에 김 여사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며 부채를 집어던졌는데, 이놈이 미쳤나? 어디서 어미한테 눈을 부릅대벼? 내가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천한 집안 딸년이 우리 가문의 먹칠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악역을 자처한 거라고! 라며 악을 썼다.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고 차갑게 응수했다. 가문이요? 체면이요? 그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수아는 저한테 생명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내쫓은 건 며느리가 아니라 제 행복이었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서 그 사람 모욕하지 마세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고, 그 진심 어린 절규에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 노인은 휠체어에서 떨리는 손을 뻗어 손자의 옷자락을 잡으며, 민준아, 그만해라. 네 어미도 속이 상해서 그런 거다. 다 내 죄다. 내가 오래 산 게 죄야. 라며 눈물을 흘리셨다. 민주는 할머니의 눈물을 보자 가심이 미어지는 것 같아 고개를 돌리고 입술을 깨물었는데, 이 지긋지긋한 가족의 굴레와 위선적인 공간에서 단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김 여사는 씩씩거리며 분을 사귀지 못해 물을 들이켰고, 분위기는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해져 더 이상 잔치를 이어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바로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들려오는 묵직하고도 웅장한 엔진 소리가 회관 안의 정적을 깨뜨렸는데 그것은 시골 마을의 경운기나 트럭 소리가 아닌 고성능 슈퍼카들이 내뿜는 야수와 같은 배기음이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창가에 앉아있던 청년이 와, 저거 뭐야? 외제차 아니야? 줄줄이 들어오는데? 라고 소리치자 호기심 많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다. 민준과 김 여사도 싸늘한 대치를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어귀를 돌아들어오는 차량인 열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선도에는 검은색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2대가 비상등을 켜고 길을 트고 있었고 그 뒤를 이어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들이 호위하듯 따르고 있었는데 그 위용은 마치 대통령이나 국빈이 방문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마을의 좁은 비포장 도로가 꽉 찰 정도로 거대한 차량 인열이 회관 앞마당으로 천천히 진입하자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다. 김 여사는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번쩍 뜨이며 저거 봐, 내 말이 맞지? 저게 바로 글 투자자야. 딱 봐도 보통 부자가 아니네. 민준아, 너도 가서 인사드려야지.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될 뿐일지도 몰라. 라며 방금 전의 다툼은 까맣게 잊은 듯 탐욕스러운 본색을 드러냈다. 민준은 어머니의 속물적인 태도에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저었지만 시선은 저절로 그 행렬의 중심에 있는 메인 차량으로 향했다. 호위 차량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롤스로이스 팬텀 롱바디 모델이었는데 우아한 투톤 컬러와 압도적인 크기는 주변의 모든 것을 초라하게 만들 만큼 강력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민주는 건설업계에 있으면서 수많은 부자들을 만나봤지만 저런 최고급 사양의 의전 차량을 대동하고 다니는 인물은 손에 꼽을 정도였기에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도대체 누가 이 산골 마을에 저런 차를 타고 온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 의문 부호가 떠오르는 순간 차량 인열이 회관 앞에 멈춰섰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이 선두 차량에서 민첩하게 뛰어내려 사방을 경계하며 롤스로이스 주변을 에워쌌고 그들의 귀에는 인이어가 꽂혀 있어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겁을 먹으면서도 그 화려한 볼거리에 눈을 떼지 못하고 숨죽여 지켜보았는데 민준 역시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롤스로이스의 운전기사가 내려 뒷좌석으로 달려가 문을 열 준비를 하자 김 여사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제일 먼저 앞으로 나설 태세를 갖추었다. 문이 열리기 직전의 그 찰나의 순간 민주는 문득 5년 전 수아가 떠나던 날에 비 내리던 오후가 떠올랐다. 초라한 가방 하나만 들고 택시를 잡아타던 그녀의 뒷모습과 지금 눈앞에 있는 대한민국 상위 0.1%만이 탈 수 있다는 럭셔리카의 이미지가 기묘하게 오버랩되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율이 일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열리는 차 문을 응시했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발을 내딛는 것을 보았다. 흙투성이 시골담 위로 명품 구두에 굽이 닿는 또각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박히는 순간 민준의 멈춰있던 시간도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 정차한 육중한 롤스로이스 팬텀의 뒷문이 운전기사의 정중한 에스코트를 받으며 천천히 열리자 숨죽여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 좁은 틈새로 빨려 들어갈 듯 집중되었는데 가장 먼저 지면에 닿은 것은 흙먼지 날리는 시골 바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붉은 밑창의 최고급 하이힐이었다. 날렵하고 아찔한 굽이 땅을 딛는 순간 마치 영화의 슬로모션처럼 우아한 실루엣의 여성이 차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카멜색 캐시미어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신비로움을 더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마을 회관을 올려다보는 동작 하나하나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카리스마가 흘러넘쳤고 그 압도적인 아우라는 주변의 공기마저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강민주는 창가에 서서 그 여성을 바라보며 심장이 멎는 듯한 기이한 충격에 휩싸였는데 그녀의 외형은 5년 전 기억 속에 초라하고 주눅들어 있던 아내 이수아와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랐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익숙한 향기가 그의 영혼을 강하게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여사 또한 입을 딱 벌린 채 부채질하던 손을 멈추고 설마 아니겠지? 저렇게 비싼 차를 타고 올 리가 없잖아. 라고 중얼거리며 번안한 눈빛으로 창문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다. 여성은 주변의 웅성거림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도도한 표정으로 옷매무새를 다듬더니 천천히 손을 들어 선글라스를 벗었는데 그 순간 민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선글라스 뒤에 감춰져 있던 얼굴이 드러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이고, 저거 5년 전에 쫓겨난 강 대표 댁 며느리 아니오? 라는 경악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고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틀거리듯 창가에서 물러섰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로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과거의 이수아는 온데간데 없고 짙은 눈화장과 붉은 입술 그리고 차가운 눈빛을 가진 세련된 도시 여성이 그곳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마치 이 구질구질한 시골 마을 따위는 내 발밑에 있다는 듯한 오만한 표정으로 회관 쪽을 쏘아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민준과 김 여사를 향한 서늘한 경고처럼 느껴져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민준을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충격적인 반전은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나는데 수아가 내린 뒤 닫히려던 차 문이 다시 열리지 않고 반대편 뒷좌석 문이 동시에 열리며 또 다른 승객들이 하차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재빨리 달려가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었고 차 안에서는 믿을 수 없게도 똑같은 디자인의 네이비색 키즈슈트를 차려입은 3명의 어린 사내 아이들이 쪼르르 내려서기 시작했다. 고작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은 앙증맞은 나비 넥타이를 메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깔끔하게 넘긴 채 각자의 눈에 딱 맞는 미러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재벌가 3세들의 화보 촬영 현장을 보는 듯했다. 새 아이는 낯선 환경에 겁을 먹기는커녕 주머니에 손을 꽂고 짝다리를 짚거나 팔짱을 끼는 등 제각기 개성 넘치는 포즈를 취하며 엄마인 수아의 양옆에 호위무사처럼 도열했다. 첫째로 보이는 아이는 의젓하게 수아의 코트 자락을 잡고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았고 둘째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껌을 씹으며 마을 사람들을 구경했으며 막내는 품에 작은 곰인형을 안은 채 하품을 하고 있었다. 이 기묘하고도 화려한 가족의 등장은 시골 마을의 정적을 깨트리며 사람들의 넋을 빼놓았는데 누군가 저 애들은 또 누구야? 설마 저 여자 자식들이야? 라고 소리치자 모든 이목이 아이들의 얼굴에 집중되었다. 수아는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며 무언가 귓속말을 했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 순간 마을 회관 안에서는 헉 하는 숨 들이키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감돌았다. 드러난 아이들의 얼굴은 그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유전자의 힘을 증명하고 있었는데 세 쌍둥이 모두가 강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라도 한 듯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날카로운 콧날, 짙은 눈썹, 그리고 꾹 담은 인매까지 민준의 판박이인 3명의 미니미들이 그곳에 서서 민준을 향해 똑같은 표정으로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민준은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쨍그랑하고 산산조각이 나는 파열음이
회관 안의 침묵을 날카롭게 찢어발겼지만 그는 파편이 튀어 구두가 젖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5년이라는 시간의 공백과 아이들의 나이, 그리고 수아와의 마지막 밤이 복잡하게 얽히며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5살, 새 쌍둥이, 나랑 똑같이 생긴 아이들. 민준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고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며 테이블을 짚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이 수아를 떠나보낼 때 그녀의 뱃속에 이미 자신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는 죄책감과 충격에 휩싸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김 여사 역시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그녀는 평생을 기다려온 손주가 그것도 셋이나 한꺼번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기쁨보다는 공포를 먼저 느꼈다. 그녀가 그토록 구박하며 내쫓았던 며느리가 가문의 대를 이을 핏줄을 셋이나 낳아서 그것도 저렇게 보란듯이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민준과 아이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저건 빼도 박도 못하네. 시도득질은 못한다더니 어쩌면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 소음들은 민준의 귓가에 윙윙거리는 이명처럼 울려 퍼졌다. 수아는 회관 창가에 서서 넋을 잃고 자신들을 바라보는 민준과 눈이 마주치자 입가에 싸늘하고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미소는 오랜만이야, 내 전남편. 그리고 아이들의 아빠. 놀라기엔 아직 일러.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회관 입구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고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자 마을 사람들은 홍해 갈라지듯 양옆으로 물러났다. 또각또각 울리는 구두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민준의 심장 박동 소리도 점점 커져만 갔고 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앞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그가 저지른 과거의 과오에 대한 심판이자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아이들 중 가장 장난기 가득해 보이는 둘째가 걷다 말고 멈춰서서 민준이 있는 창가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엄마, 저기 있는 저 아저씨, 형아랑 나랑 똑같이 생겼어. 거울 보는 것 같아. 아이의 천진난만한 외침은 민준의 가심에 화살처럼 꽂혔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내 아이들, 내 핏줄. 내가 버린 여자와 내가 몰랐던 아이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 민주는 끓어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떨리는 다리를 옮겨 회관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5년 만의 재회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강민준의 인생을 성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마을 회관의 낡은 유리창 너머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강민준의 이성은 산산이 조각나 버렸고 그의 몸은 본능이 지배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머리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시키는 대로 터져나오는 절박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회관문을 박차고 나갔고 구두굽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것을 간신히 중심을 잡으며 흙먼지 날리는 앞마당으로 미친 듯이 달려나갔다. 그의 뒤로 김 여사와 친척들이 민준아, 강 대표! 라고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들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먹먹하게 들릴 뿐 민준의 귀에는 오직 또각거리는 수아의 구두 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목소리만이 천둥처럼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고 눈앞에 서 있는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말라버린 목청을 쥐어짰다. 이수아! 민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시골 마을의 허공을 가르자
당당하게 걸어오던 수아의 발걸음이 멈췄고 그녀의 양옆에 호위 무사처럼 서 있던 세 아이들도 동시에 고개를 돌려 헐떡거리며 달려오는 낯선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수아의 코앞까지 달려가 멈춰 섰는데 가까이서 본 그녀는 기억 속의 모습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차가웠으며 그 낯선 거리감이 민준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손끝을 닿기도 전에 수아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그 찰나의 순간 민준의 앞을 가로막는 작은 장벽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수아의 손을 잡고 있던 3명의 아이들이었는데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민준의 앞을 막아서며 작지만 단단한 벽을 만들었다. 가장 키가 크고 의젓해 보이는 첫째 대한이가 민준을 올려다보며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는데 그 눈빛은 5살짜리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냉철하고 깊어 민준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아저씨 누구세요?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경호원 아저씨 부르기 전에 비키시는 게 좋을 거예요. 대한이의 말은 어린아이의 투정이 아니라 명확한 경고였고 그 말투와 표정은 민준이 회사에서 직원들을 질책할 때 짓던 표정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어 민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옆에 있던 둘째 민국이는 주머니에서 풍선껌을 꺼내 씹으며 짝다리를 짚고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으며 비아냥거렸다. 형아, 이 아저씨 우리 엄마 팬인가 봐. 근데 좀 촌스럽게 생겼다. 아저씨, 사인 받고 싶으면 줄 서세요. 우리 엄마 되게 비싼 사람이라 아무나 안 만나주거든요. 민국이의 당돌한 말에 주변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민준은 아이의 말대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뻔뻔하고 능글맞은 모습에서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발견하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막내 만세는 형들의 뒤에 숨어 고민형을 꼭 껴안고 큰 눈을 깜빡이며 민준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순수하고 맑은 눈동자는 민준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기에 충분했다. 만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형아, 근데 저 아저씨 왜 나랑 똑같이 생겼어? 거울 보는 것 같아. 막내의 순진무구한 지적은 민준의 가슴에 박힌 마지막 쐐기였고 그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눈앞의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민준은 무릎이 꺾이는 듯한 충격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수아를 바라보며 물었다. 수아, 야, 이 아이들 설마... 그는 내 아이들이야? 라는 질문을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저지른 지난날의 과오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 된다는 사실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수아는 선글라스를 굳혀쓰며 민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고 그녀의 입가에는 조소 섞인 미소가 번졌다. 강민중 대표님, 오랜만이네요. 여전히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시군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강 대표님과는 머리카락 한 올도 상관없는 남남이라고요. 수아의 목소리는 북극의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녀는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보호하려는 제스처를 취했다. 소개하죠. 제 보물들인 이대한, 이민국, 이만세입니다. 성은 제 성을 따랐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아가 강조한 이씨라는 성은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는데 그것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아버지를 지워버렸다는 명백한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고 싶었지만 유전자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 누구도 속일 수 없었다.
아이들의 눈매, 콧날, 심지어 화가 났을 때 미간을 찌푸리는 버릇까지 모든 것이 강민준의 복사판이었다. 5년 전 수아가 떠날 때 임신 중이었다면 아이들의 나이는 정확히 5살이 된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민주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신이 그녀를 내쫓았을 때 그녀는 홀로 이 아이들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 무진 시집살이와 가난, 그리고 남편의 배신 속에서도 그녀는 이 작은 생명들을 지켜내고 나아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냈던 것이다. 그 사실이 민준의 뇌리를 강타하자 그는 벼락을 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다. 뒤늦게 쫓아나온 김 여사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비명을 질렀다. 어머, 세상에, 이게 누구야? 너 수아 아니니? 그리고 이 애들은 설마... 김 여사의 눈이 아이들에게 고정되자 그녀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강씨 집안의 핏줄이 셋이나 눈앞에, 그것도 그녀가 내쫓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 여사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수아의 경호원들이 거대한 벽처럼 앞을 가로막았다. 비켜! 내가 합니다. 내 손주들한테 가겠다는데 네 놈들이 뭔데 막아? 김 여사가 악을 썼지만 경호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수아는 김 여사를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쏘아붙였다. 할머니라뇨. 저희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없습니다. 5년 전에 댁들이 씨 없는 여자라고 내쫓을 때 이미 인연은 끊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빛을 타령하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수아의 독설은 김 여사의 말문을 막히게 했고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주는 어머니와 수아의 설전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겁을 먹은 듯 엄마의 다리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놓친 시간들, 아이들의 첫걸음, 첫걸음마, 아빠라고 불렀을 그 수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주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성공과 명예가 이 아이들의 존재 앞에서는 한 줌의 재만도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태성건설의 대표도 마을의 자랑도 아닌 그저 자식을 버린 비겁한 죄인일 뿐이었다. 감당할 수 없는 후회와 슬픔이 쓰나미처럼 밀려오자 민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는 흙먼지 날리는 시골 마당 한복판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슈트 바지가 더러운 흙바닥에 문질러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땅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의 통곡 소리는 마을회관 앞마당을 가득 채웠고 그 처절한 울음에 주변의 공기마저 숙연해졌다. 미안하다, 수아. 야,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민주는 아이들을 향해 손을 뻗지도 못한 채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다. 재벌 회장의 체면도 남자의 자존심도 모두 내던진 처절한 사죄였다. 그는 자신이 5년 전 수아에게 했던 모진 말들과 그녀가 흘렸던 눈물을 떠올리며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었다. 그가 버린 것은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우주였고 자신의 미래였다. 민준의 오열에 장난기 많던 둘째 민국이마저 껌 씹는 것을 멈추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수아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저렇게 울어? 우리가 뭐 잘못했어?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어른 남자의 처절한 눈물에 당황했고 본능적인 연민을 느끼는 듯했다. 하지만 수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아내고 있었다.
그녀 역시 민준이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지난 5년간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에 비하면 저 눈물은 너무나 가볍고 늦은 것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강해져야 했고 민준을 쉽게 용서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수아는 냉정하게 몸을 돌리며 경호원들에게 지시했다. 길 터세요. 우리는 예정대로 투자 설명회장으로 갑니다. 저런 취객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순 없으니까요.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오는 민준을 밟고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아이들의 손을 이끌고 회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이들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흙바닥에 주저앉아 오는 민준을 쳐다보았지만 엄마의 손에 이끌려 멀어져 갔다. 막내 만채가 쥐고 있던 곰인형을 떨어뜨릴 뻔하다가 다시 굳혀잡으며 울먹이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본 것이 마지막이었다. 민준은 멀어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흐릿한 눈물 너머로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자신의 혈육이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5년이라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은 민준 자신이 판 것이었다. 김 여사가 뒤늦게 민준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건드리지 마세요.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내쫓은 게 제 아이들이었다고요. 민준의 원망 섞인 중얼거림에 김 여사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회관 안으로 들어간 수아와 아이들의 모습이 사라지자 민준은 텅 빈 마당에 홀로 남겨졌다.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그의 젖은 뺨을 때리고 지나갔지만 그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고 아이들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수아의 차가운 눈빛과 아이들의 낯선 표정이 떠올라 절망감은 더욱 깊어만 갔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지옥 같은 속죄의 시작이었다. 하늘에서는 기어이 참았던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빗물은 민준의 눈물과 섞여 흙바닥을 적셨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씩 회관으로 들어갔고 화려한 귀환을 꿈꿨던 민준의 금이 환향은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비극으로 변해버렸다. 마을 회관 안은 난방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팽팽한 긴장감으로 인해 공기는 서늘하게 식어 있었고 이수아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방금 전 마당에서 보았던 강민준의 처절한 눈물 때문에 복잡하게 헝클어져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아는 민준을 완벽하게 잊었다고 생각했고 그에 대한 감정은 사랑도 미움도 아닌 무관심으로 남았다고 믿어왔지만 막상 그의 무너진 모습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흔들어 잡념을 떨쳐냈는데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새 아이들과 그녀가 이룩한 현재의 성공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뇌리는 자연스럽게 5년 전 그 지옥 같았던 날들의 기억을 소환해냈는데 그것은 그녀가 어떻게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잔인하고도 필요한 과정이었다. 5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밤 민준에게 이혼 서류를 받고 쫓겨나듯 집을 나온 수아는 갈 곳이 없어 허름한 모텔방을 전전하다가 심한 복통과 어지러움을 느껴 쓰러지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낡은 산부인과 병실에 누워 있었고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그러나 기적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바로 그녀의 뱃속에 3개의 작은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축하합니다. 새 쌍둥이입니다. 의사의 말에 수아는 기쁨보다 공포가 앞섰는데 시어머니인 김 여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이들을 빼앗아가거나 아니면
끔찍한 짓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도망쳐야만 했고 그 길로 가지고 있던 폐물을 팔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끊어 무작정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했다. 낯선 땅에서의 생활은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는데 수아는 만삭의 몸으로 식당 접시 닦기부터 청소부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입덧이 심해 물조차 넘기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뱃속에 아이들이 발길질을 할 때면 엄마가 꼭 지켜줄게 라고 다짐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고 밤이면 디자인 공부를 하며 미래를 준비했다.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은 폭설이 내려 구급차도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수아는 혼자서 그 고통을 감내하며 대한, 민국, 만세를 낳았고 아이들의 첫 울음을 듣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닌 강인한 어머니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의 천부적인 디자인 감각은 곧 빛을 발하기 시작해 작은 공모전 당선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그녀는 피눈물로 얼룩진 과거를 딛고 화려한 백조로 비상할 수 있었다. 회상에서 깨어난 수아는 눈앞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는데 제가 이 마을에 투자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곳은 제 아이들의 아버지가 나고 자란 곳이자 제가 가장 행복했고 동시에 가장 불행했던 기억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 사람들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그때 닫혀있던 회관문이 쾅 하고 열리며 김 여사가 헝클어진 머리와 광기 어린 눈빛으로 들이닥쳤는데 그녀는 민준의 만류도 뿌리치고 들어와 다짜고짜 아이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돌진했다. 내 새끼들, 내 손주들, 어디 보자, 할미가 왔다. 김 여사의 탐욕스러운 외침에 아이들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고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막무가내로 아이들에게 손을 뻗었다. 김 여사는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희열에 찬 비명을 지르는데 세상에, 민준이란 판박이네? 이건 유전자 검사도 필요 없어. 아이고, 내 강아지들, 그동안 어디 있었니? 이 할미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라며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녀의 눈에는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손주가 아니라 가문의 대를 이을 도구이자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해줄 트로피로밖에 보이지 않았기에 그 모습은 섬뜩하기까지 했다. 수아는 단상에서 내려와 차가운 표정으로 김 여사의 앞을 가로막았는데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릴 때마다 김 여사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비키세요. 그 더러운 손으로 제 아이들 몸에 손대지 마세요. 수아의 서슬퍼런 일갈에 김 여사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뭐? 더러운 손? 내가 네 시험이다. 그리고 이 애들은 내 아들의 핏줄이야. 강씨 집안의 장손들이라고. 감히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눈을 부릅떠? 라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막장드라마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김 여사의 아나무인격인 태도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감히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수아는 더 이상 5년 전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고 그녀는 팔짱을 끼며 싸늘하게 비웃었다. 시어머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요. 저는 씨 없는 여자라고. 재수 없는 나무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핏줄 타령입니까? 수아의 반박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김 여사의 폐부를 찔렀지만 김 여사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때는 네가 애를 못 낳는 줄 알았으니까 그런 거지.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니? 과거는 있고 이제라도 애들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라. 내가 특별히 받아주마. 라며 마치 큰 선심을 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 뻔뻔함의 극치에 수아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그때 의외의 지원군이 등장했다. 첫째 대한이가 수아의 앞으로 나서며 작은 몸으로 엄마를 가로막고 김 여사를 올려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는 강 씨가 아니라 이 씨예요. 이대한, 이민국, 이만세라고요. 대한이의 당돌한 말에 김 여사는 충격을 받은 듯 휘청거렸지만 곧이어 둘째 민국이가 껌을 짝 씹으며 거들었다. 맞아요. 그리고 할머니는 누구세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할머니가 없대요. 우리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시거든요. 아줌마는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왜 자꾸 친한 척 하세요? 민국이의 아줌마라는 호칭은 김 여사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버렸고 주변에서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막내 만세는 고민형으로 코를 막으며 형아, 이 할머니한테서 이상한 냄새나. 욕심쟁이 냄새. 라고 순진하게 말해 결정타를 날렸다. 아이들의 거침없는 반격에 김 여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락해지며 부들부들 떨었는데 감히 어린 것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애미가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어른한테 말댔구요. 당장 이리 와.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서 예절 교육부터 다시 시켜야겠다. 김 여사가 억지로 만세의 팔을 잡아 끌려 하자 만세는 엄마, 무서워. 라고 울음을 터뜨렸고 그 순간 수아의 눈빛이 맹수처럼 변했다. 수아는 김 여사의 손목을 낚아채며 거칠게 뿌리쳤는데 그 힘이 어찌나 센지 김 여사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볼썽사나운 꼴을 연출했다. 제 아이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그땐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유괴미수로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지세요. 수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경고처럼 서늘했고 김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공포에 질려 입만 벙긋거렸다. 그때 회관 문가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흑투성이의 민준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는 엉망이 든 몰골로 어머니와 수아 사이를 가로막고 섰는데 그의 등은 수아와 아이들을 향해 있었고 시선은 바닥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향해 있었다. 김 여사는 아들을 보자 반가운 마음에 민준아, 저것들 좀 봐라. 네 자식들이랑 마누라가 나를 밀쳤어.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다. 라고 고자질했다. 하지만 민준은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는 대신 차갑게 내려다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추해지세요. 아이들이 어머니를 모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머니가 버리셨잖아요. 5년 전에 어머니 손으로 며느리를 내쫓으실 때 손주들도 같이 버리신 겁니다. 민준의 말에 김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뭐라고? 너 지금 저 계집 편을 드는 거냐? 내가 다 널 위해서 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민준은 말을 잘랐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욕심을 위해서였겠죠. 저는 오늘부로 어머니 아들 안 하겠습니다. 태성건설도 가문도 다 필요 없습니다. 민준의 폭탄 선언에 회가 나는 정적에 휩싸였고 수아는 놀란 눈으로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5년 전 우유부단하고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있던 유약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은 한 남자가 그곳에 서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몸을 돌려 수아와 아이들을 마주보았는데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진실했다. 그는 수아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거리를 둔 채 고개를 깊이 숙였다.
미안해. 이런 꼴 보여서 미안해. 그리고 아이들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 내가 다 막을게. 수아는 민준의 사과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느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아직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지난 5년의 고통을 잊기에는 상처가 너무 깊었다. 강 대표님의 가정사는 관심 없습니다. 다만 다시는 저런 분이 제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않게 관리 잘해주세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수아는 냉정하게 말을 마치고 아이들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아이들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고개 숙인 아빠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만세가 작은 손을 흔들며 아저씨, 안녕? 하고 인사하자 민주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터뜨리며 입을 틀어막았다. 수아와 아이들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롤스로이스에 오르자 김 여사는 안 돼, 내 손주들, 못 간다! 라고 소리치며 달려나가려 했지만 민준이 그녀의 몸을 꽉 껴안아 막았다. 놔라, 이거 놔! 저것들이 내 핏줄인데 어딜 가! 김 여사가 발버둥 쳤지만 민주는 꼼짝도 하지 않고 오열하며 소리쳤다. 제발요, 제발 아이들의 인생까지 망치지 마세요. 우리가 벌 받는 거예요. 어머니랑 제가 지은 죄값 받는 거라고요. 차는 매정하게 시동을 걸고 멀어져 갔고 흙먼지 속에 남겨진 모자는 서로를 원망하고 자책하며 지옥 같은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닫힌 차 안에서 수아는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민준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고 옆에 앉은 대한이는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다. 마을 회관에서의 소란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간민주는 넋이 나간 어머니를 친척들에게 맡긴 채 무작정 차에 올라타 수아의 행렬을 뒤쫓기 시작했는데 그의 머릿속은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헝클어져 있었지만 본능만이 그를 이끌고 있었다. 그는 수아가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읍내의 유일한 특급 호텔로 차를 몰았고 빗줄기가 거세지며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그의 시야를 가리는 것은 빗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차오르는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잃어버린 5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며 핸들을 내리쳤다. 호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롤스로이스와 경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차마 로비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차 안에서 그저 호텔 입구를 하염없이 바라만 보았다. 그는 자신이 수아와 아이들에게 다가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저 먼 발치에서라도 그들의 모습을 눈에 담고 싶다는 비겁하고도 간절한 마음뿐이었다. 잠시 후 호텔 1층에 위치한 통유리로 된 레스토랑에 수아와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나자 민주는 차에서 내려 비를 맞으며 창가 가까이로 다가갔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저녁 식사 시간을 훔쳐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너무나 따뜻하고 평화로워서 밖에서 떨고 있는 민준의 처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는데 수아는 아이들의 접시에 음식을 잘라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새 쌍둥이는 엄마에게 서로 맛있는 것을 먹여주겠다며 아기새처럼 제잘거리고 있었다. 그 행복한 그림 속에 아이들의 아버지인 자신이 들어갈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고 그 사실이 민준의 가슴을 난도질하듯 아프게 했다. 민준은 유리에 손을 대고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는데 첫째 대한이의 의젓한 식사 예절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둘째 민국의 장난기 어린 표정은 자신의 숨겨진 내면을, 막내 만세의 맑은 눈망울은 수아의 순수함을 꼭 닮아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첫걸음말을 떼는 순간도,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하는 순간도 함께하지 못했으며
아플 때 밤새 감호해주지도 못했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저 예쁜 아이들을 두고. 민주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는데 빗소리에 묻혀 그의 울음소리는 안으로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들썩이고 있었다. 수아는 5년 전보다 훨씬 강인하고 여유로운 어머니가 되어 있었고 혼자서도 새 아이를 완벽하게 키워낸 그녀의 위대함 앞에 민주는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레스토랑에서의 식사가 끝나고 수아와 아이들이 객실로 올라가자 민주는 호텔 정원의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늦가을의 차가운 밤비가 그의 최고급 정장을 흠뻑 적시고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지만 그는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싶었고 이 차가운 비가 자신의 더러운 과오를 조금이라도 씻어내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고개를 들어 캄캄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호텔 직원들이 나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만류했지만 민주는 제발 혼자 있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쉰 목소리로 애원하며 쫓겨나기를 거부했다. 시간이 흘러 호텔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자정이 넘은 시각이 되었지만 민주는 망부석처럼 그 자리를 지키며 수아가 머무는 객실의 창문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편 객실 안에서는 아이들을 재운 수아가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빗속에 홀로 서 있는 민준의 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 처량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커튼을 닫아버리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일렁이는 복잡한 감정 때문에 차마 그러지 못했는데 그가 밉고 원망스럽다가도 저렇게까지 무너진 모습을 보니 연민이 느껴지는 자신이 싫었다. 바보 같은 사람. 이제 와서 저런다고 뭐가 달라져. 수아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돌아섰지만 그때 막내 만세가 잠에서 깬 듯 부스스한 눈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엄마, 밖에 비 와? 아까 그 울보 아저씨 아직도 밖에 있어? 만세의 물음에 수아는 당황하며 아니야, 아저씨 갔어. 얼른 더 자. 라고 달랬지만 만세는 곰인형을 안고 창가로 다가와 까치발을 들고 밖을 내다보았다. 진짜 있네. 아저씨 비 다 맞고 있어. 엄마, 선생님이 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고 했는데 아저씨 아프겠다. 만세의 순수한 걱정에 수아는 할 말을 잃었고 만세는 잠시 고민하더니 현관 쪽에 놓인 자신의 노란색 어린이용 우산을 집어들었다. 내가 우산 갖다 주고 올게. 엄마, 나 금방 갔다 올게. 수아가 말릴 틈도 없이 만세는 쪼르르 현관에 나섰고 수아는 한숨을 쉬며 급히 가운을 걸치고 아이를 뒤쫓아 나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과 함께 민준과 아이가 만나는 것을 막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는 혼란스러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호텔 로비의 회전문을 밀고 나온 작은 아이는 빗속으로 아장아장 걸어가 벤치에 앉아있는 거구의 남자에게 다가갔는데 빗소리 사이로 들리는 작은 발자국 소리에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노란색 우산을 쓴 작은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본 민주는 헛것을 보고 있나 싶어 눈을 비볐지만 아이는 따뜻한 온기를 품은 채 그곳에 실제하고 있었다. 만세는 자신의 우산을 까치발을 들어 민준의 머리 위로 씌워주려 했으며 똘망똘망한 눈으로 물었다. 아저씨, 왜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울어요? 엄마한테 혼났어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민준의 심장은 녹아내리는 듯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작은 손을 감싸주며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췄다. 아니, 아저씨가 너무 큰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근데 꼬마야, 춥지 않니? 여기 나오면 안 되는데.
민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고 만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민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먹으면 안 울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우는 거래요. 아저씨는 오늘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 울면 안 돼요. 아이의 순수한 위로에 민주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터뜨리며 아이를 와락 끌어안고 싶었지만 자신의 젖은 옷이 아이를 차갑게 할까봐 차마 앉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야. 너희들을 두고. 민준이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하자 만세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민준의 젖은 뺨을 닦아주었는데 그 손길은 민준이 평생 느껴본 그 어떤 감촉보다 따뜻하고 거룩하게 느껴졌다.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엄마가 그랬는데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대요. 반성하고 착한 사람 되면 돼요. 만세의 말은 민준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과도 같았고 그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맹세했다. 내 남은 생을 바쳐서라도 너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노라고. 그리고 반드시 너희 엄마의 미소를 되찾아주겠노라고. 그때 호텔 입구 쪽에서 만세야! 하는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수아가 달려왔는데 그녀는 비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와 만세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안았다. 수아는 민준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노려보며 지금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당장 떨어져요. 라고 소리쳤다. 민준은 급히 일어서며 아니야, 아무 짓도 안 했어. 아이가 우산을 씌워주러 왔길래 라고 변명했지만 수아는 듣지 않고 아이의 몸을 살폈다. 만세는 엄마의 품에 안겨 엄마, 아저씨 불쌍해. 비 맞고 있어서 내가 우산 줬어. 혼내지 마. 라고 옹알거렸고 수아는 그런 아이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민주는 수아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간절하게 말했다. 수아, 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염치 없는 거 아니까. 하지만 제발 아이들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안아볼 수 있게 해줘. 내가 잃어버린 시간들, 내가 망친 너의 시간들, 평생 갚으면서 살게.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좋고 내 목숨을 내놔도 좋아. 제발 내 곁을 떠나지만 말아줘. 민준의 처절한 고백은 빗소리를 뚫고 수아의 가심에 박혔고 그녀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5년 전 자신을 버렸던 비겁한 남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절박한 모습으로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있었지만 수아는 그 모습에서 과거의 오만한 배신, 진정한 후회와 부성애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만세가 씌워주었던 노란 우산을 민준의 머리 위로 던지듯 놓아두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용서한 거 아니니까. 아이가 감기 걸릴까봐 빨리 들어가려는 것뿐이에요. 수아는 차갑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날이 서 있지 않았고 약간의 물기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아이들이 동물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운전기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수아의 퉁명스러운 말에 민주는 고개를 번쩍 들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신락 같은 기회이자 유예된 희망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갈게. 내가 운전할게. 동물원 전체를 빌릴 수도 있어. 아니, 그냥 운전만 할게. 제발. 민준이 다급하게 외치자 수아는 대답 없이 아이를 안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5년 만에 처음으로 보여주는 씁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민주는 노란 우산을 소중하게 쥐고 멀어지는 수아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오열했는데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민주는 더 이상 춥지 않았는데 만세가 주고 간 노란 우산과 사탕 하나가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털고 내일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그는 태성건설의 회장이 아니라 새 아이의 아빠이자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가장 낮고 겸손한 자세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호텔 로비에 불빛이 꺼지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강민준의 인생은 이제 막 진짜 여명을 맞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부터 강민준은 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는 평소의 냉철한 CEO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사춘기 소년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지만 피곤한 기색은커녕 눈동자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최고급 유기농 과자와 장난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가 얼마나 이 만남에 공을 들였는지 짐작게 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작거리던 민주는 자신의 옷차림이 너무 딱딱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되어 넥타이를 풀었다가 다시 맸다가를 반복하다가 결국 넥타이를 과감하게 풀어던지고 셔츠 단추를 두어 개 풀어헤쳐 최대한 편안한 아빠룩을 연출하려 애썼다. 약속 시간인 오전 9시가 되자 호텔 로비로 수아와 아이들이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고 민주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차문을 열고 달려나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며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1일 운전기사 강민준입니다. 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수아는 민준의 과장된 행동에 피식 웃음을 흘리며 고용비는 비쌀 텐데요, 강 기사님? 이라고 농담으로 받아쳤고 그 가벼운 대화 한마디에 민주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은 쪼르르 달려와 차에 올라탔는데 둘째 민국이가 뒷좌석에 가득 찬 과자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와, 대박! 이거 다 우리 거야? 아저씨 센스 짱이다! 라고 환호성을 질렀다. 첫째 대한이는 짐짓 근엄한 표정으로 민국아,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 라고 제지하려 했지만 막내 만세가 이미 젤리 봉지를 뜯어 입에 넣고 오물거리는 것을 보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차에 탔다. 민주는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아이들의 모습을 훔쳐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비록 아빠가 아닌 아저씨라 불리고 있었지만 이렇게 한 공간에서 같은 곳을 향해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 같은 축복이라 생각했다. 동물원으로 향하는 차 안은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고 민주는 그 소음이 그 어떤 클래식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려 연신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대화에 끼어들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혹시라도 말실수를 할까봐 조심스러워하며 저기 곰돌이 좋아하니? 사자는? 아저씨가 사자 흉내 잘 내는데? 라며 썰렁한 농담을 던졌다. 아이들이 잠시 조용해지며 썰렁한 반응을 보이자 수아가 운전이나 똑바로 하세요, 기사님. 사자 흉내는 가서 하시고요. 라고 핀잔을 주었고 아이들은 그제야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핀잔을 듣고도 좋다고 해벌쭉 웃으며 엑셀을 밟았는데 이 소박하고 평범한 행복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물원에 도착하자 민준의 본격적인 머슴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는 수아의 핸드백과 아이들의 물통 그리고 간식 가방까지 주렁주렁 매달고 땀을 뻘뻘 흘리며 뒤를 따라다녀야 했다.
평소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비서들이 다 해주었을 일들이었지만 민주는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즐거운 표정으로 짐꾼을 자처했다. 민국이가 솜사탕을 사달라고 조르자 민주는 지갑을 통째로 꺼내 솜사탕 가게에 있는 모든 종류의 솜사탕을 다 사버리는 재벌가 특유의 플렉스를 시전하려다 수아에게 등짝을 맞기도 했다. 애들이 썩어요. 하나만 사세요, 하나만. 수아의 잔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지만 민준에게는 그 잔소리마저도 그리웠던 아내의 목소리로 들려 행복하기만 했다. 가장 난관은 체력이 약한 막내 만세가 걷기 힘들다며 칭얼거릴 때였는데 민주는 주저없이 쭈그리고 앉아 아저씨 등에 업혀. 아저씨 등은 태평양처럼 넓어서 아주 편할 거야. 라고 등을 내밀었다. 만세가 머뭇거리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민준의 목을 감싸고 등에 업히자 민준은 등 뒤로 전해지는 아이의 따뜻한 체온과 심장 박동에 전율하며 울컥 눈물을 쏟을 뻔했다. 그는 아이를 업고 동물원 언덕길을 오르며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아저씨 힘내라, 이리야 이리야 하며 엉덩이를 때리는 만세의 응원에 없던 힘까지 짜내어 힘차게 걸음을 옮겼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수아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는데 5년 전 자신의 아니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남자가 땀범벅이 되어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변화를 느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이 되어 야외 테라스에 자리를 잡았을 때 불청객이 등장하며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묘한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수아씨, 여기서 만나네요. 아이들도 안녕? 훤칠한 키에 세련된 외모를 가진 남자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는데 그는 수아의 미국 유학 시절부터 함께해온 사업 파트너이자 유능한 건축가인 데이비드 킴이었다. 데이비드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하이파이브를 하며 삼촌이 선물 가져왔는데 궁금하지? 라며 장난감을 꺼내주었고 아이들은 와, 데이비드 삼촌이다! 라고 환호하며 민준을 버려두고 그에게 달려갔다. 민준은 짐을 든 채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질투심에 불타올랐는데 자신이 하루 종일 공비려 쌓은 점수를 저 굴러들어온 돌이 단번에 낚아채 가는 것 같아 속이 쓰렸다. 데이비드는 민준을 보고 짐짓 놀란 척하며 이분은 수행비서신가요? 짐이 많으시네요. 라고 물었고 수아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게 아니라 라고 우물쭈물했다. 민준은 짐을 쾅 내려놓으며 앞으로 나서서 수행비서 아니고 애들 아빠가 아니라 일일 운전기사입니다. 그리고 그쪽은 누구신데 남의 가족여행에 끼어듭니까? 라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데이비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전 수아 씨의 가장 친한 파트너이자 아이들의 대부인 데이비드입니다. 반갑네요, 기사님. 이라며 악수를 청했다. 두 남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고 민주는 저 능글맞은 놈의 손을 부러뜨리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보고 있어 억지로 웃으며 손을 잡았다. 오후 내내 민준과 데이비드의 유치한 신경전이 이어졌는데 데이비드가 아이들에게 영어로 농담을 하며 유식함을 뽐내자 민준은 질 수 없다는 듯 아저씨는 구구단 다 외운다. 그리고 태권도도 할 줄 알아. 라며 초등학생 수준의 매료를 어필해 수아를 폭소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두 남자의 경쟁을 즐기며 데이비드 삼촌은 재밌는데 운전기사 아저씨는 웃겨요. 라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고 민주는 웃기다는 평가에 좌절하면서도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동물 머리띠를 쓰고 엉덩이 춤까지 추는 투혼을 발휘했다. 대한이는 그런 민준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그 눈빛에는 예전 같은 경계심 대신 묘한 호기심과 친근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즐거웠던 시간도 잠시.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을 때 수아의 안색이 급격히 창백해지더니 로비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말았다. 지난 며칠간 귀국 준비와 사업 미팅, 그리고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탓이었다. 데이비드가 놀라 수아 씨, 병원 가야 해요. 라며 부축하려 했지만 민준이 번개처럼 달려와 데이비드를 밀쳐내고 수아를 받아 안았다. 비켜요. 내 여자는 내가 챙깁니다. 민준의 눈빛은 맹수처럼 살벌했고 데이비드는 그 기세에 눌려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민준은 수아를 번쩍 안아들고 객실로 뛰어가며 호텔 직원에게 의사를 호출하라고 고함쳤다. 객실에 수아를 눕히고 의사가 다녀간 뒤 민준은 겉옷을 벗어던지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본격적인 간호에 들어갔다. 그는 물수건으로 수아의 식은땀을 닦아주고 열이 내리지 않아 괴로워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밤새 곁을 지켰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침대 발치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울먹였는데 민주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걱정 마. 엄마는 슈퍼우먼이라 금방 일어날 거야. 아저씨가 지켜줄게. 너희들은 저기 가서 좀 자. 라고 다독였다. 민주는 아이들을 소파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며 토닥였고 아이들은 민준의 든든한 등과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그에게서 아빠의 향기를 느꼈다. 새벽녘 열이 내리고 의식이 돌아온 수아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는데 시야에 들어온 것은 침대에 머리를 기대고 쪽잠을 자고 있는 민준의 모습이었다. 그는 수아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깍지를 낀 채 잠들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5년 전 신혼 시절 그녀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그 모습과 겹쳐 보였다. 수아는 욱신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조심스럽게 손을 빼려 했지만 민주는 잠결에도 놀라 손을 꽉 잡으며 가지마, 수아. 야, 가지마. 라고 잠꼬대를 했다. 그 간절한 목소리에 수아의 눈에서 또르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민준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만큼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는데 그 손길에 민준이 눈을 번쩍 떴다. 수아, 야, 정신이 들어?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물 줄까? 민준이 허둥지둥하며 안절부절 못하자 수아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당신이 다 간호해 준 거예요? 민주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당연하지. 남편이 아내 간호하는 게 뭐 대수라고. 아, 전 남편이지 참. 이라며 씁쓸해했다. 수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직하게 말했다. 고마워요. 그리고 아이들이 당신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까 데이비드보다 당신이 더 웃기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민준에게 있어 100억짜리 계약을 따낸 것보다 더 기쁜 칭찬이었고 그는 환하게 웃으며 수아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웃기다니 다행이네. 앞으로 평생 웃겨줄게. 나 개그맨으로 전업할까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 속에서 지난 5년의 앙금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소파에서 자던 아이들이 부스스 깨어나 엄마가 일어난 것을 보고 엄마! 라고 외치며 침대로 달려들었다. 새 아이가 수아의 품에 안기고 민준이 그들을 감싸 안으며 네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가족이 된 듯한 따뜻함을 느꼈다. 민준은 아이들을 안고 있는 수아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거나 물러서지 않겠노라고.
데이비드든 어머니든 그 누가 방해하더라도 이 소중한 그림을 깨뜨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아침 햇살이 비치는 커튼을 젖히며 말했다. 수아, 야, 그리고 얘들아, 우리 집에 가자.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아빠가 만든 우리 집이야. 민준의 선언에 수아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민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사랑을 다하겠다는 굳건한 약속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와는 사뭇 다른 공기로 채워져 있었는데 비겐 뒤의 하늘처럼 맑고 투명한 햇살이 차창으로 쏟아져 들어와 강민준과 이수아 그리고 세 아이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민준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기분 좋은 긴장감을 느끼며 룸미러로 뒷좌석에서 잠든 아이들과 그 곁을 지키는 수아를 훔쳐보았는데 그 평화로운 풍경이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구슬처럼 소중하게 느껴져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차를 돌려 본가가 아닌 성북동의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는데 그곳은 그가 수아와 헤어진 후 그녀를 그리워하며 언젠가 그녀가 돌아오면 함께 살기 위해 몰래 지어두었던 비밀의 정원이었다. 차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현대식 2층 저택 앞에 멈춰서자 잠에서 깬 아이들은 눈을 비비며 와, 여기는 어디야? 우리 집보다 더 좋아! 라며 탄성을 질렀다. 민주는 아이들을 차에서 내려주며 여기가 앞으로 우리가 살 집이야.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지. 라고 말했고 수아는 몰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요? 당신 설마 5년 전부터? 수아의 물음에 민주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그냥 언젠가는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어.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갈 때마다 당신이랑 아이들이 있는 상상을 했거든. 이라고 고백했다. 그 말에 수아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의 아픔을 위로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넓은 정원과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그리고 수아의 작업실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집안을 둘러보며 가족들은 비로소 집이라는 단어의 참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하지만 행복한 입주 첫날의 기쁨도 잠시 불청객이 찾아오며 평화는 다시금 위협받기 시작했는데 김 여사가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와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준이 굳은 표정으로 대문을 열자 김 여사는 표독스러운 얼굴로 밀고 들어와 네가 감히 나를 속이고 딴 살림을 차려? 내 허락도 없이 저런 근본 없는 것들을 집에 들여? 라며 악을 썼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수아의 뒤로 숨었고 수아는 아이들을 보호하며 당당하게 맞섰지만 김 여사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다. 민주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듯 어머니의 앞을 가로막고 섰는데 그의 눈빛은 5년 전에 유약했던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다. 어머니, 그만 돌아가세요. 여기는 제 집이고 제 가족이 사는 곳입니다. 어머니가 함부로 들어와서 소란 피울 곳이 아니에요. 민준의 단호한 축객령에 김 여사는 기가 막히다는 듯 가슴을 치며 뭐라고? 네가 미쳤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어미를 버려? 네가 가진 그 모든 것, 태성 건설 자리까지 다 내가 만들어준 거야. 당장 저것들 내쫓지 않으면 유산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민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서리봉투 하나를 꺼내 어머니에게 건넸다.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태성건설 대표이사 사임서와 제 명의로 된 모든 지분을 포기하겠다는 각서입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돈과 권력이라면 다 가지세요. 저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민준의 폭탄 선언에 김 여사는 손을 떨며 서류를 받아들었고 수아조차 놀라서 민준 씨, 그게 무슨... 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은 수아의 손을 꽉 잡으며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고 다시 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돈 속에 파묻혀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야 제 진짜 보물을 찾았는데 그깟 껍데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어머니 아들 강민주는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수아 남편이자 이 아이들의 아빠로만 살 겁니다. 김 여사는 충격으로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쳤는데 평생을 바쳐 일군 아들의 성공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자신만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안 돼. 너 없으면 회사는 나는 어떡하라고 라며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민주는 냉정하게 배문을 가리켰다. 나가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만약 또다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신다면 그땐 제가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굳게 닫힌 대문 밖으로 김 여사의 울음소리가 멀어지자 정원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고 민주는 긴장이 풀린 듯 수아의 어깨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던 수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겠어요? 평생을 바친 회사잖아요.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후회하지 않겠어요? 민준은 와인잔을 흔들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빈털터리라니? 나한테는 세계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아내가 있는데? 당신이 나 먹여 살리면 되지. 나 살림 잘해. 청소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민준의 능청스러운 대답에 수아는 픽 웃음을 터뜨렸고 민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아, 야. 5년 전에 나는 바보처럼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모래인지 다이아몬드인지도 몰랐어. 다 잃고 나서야 알았지. 너와 아이들이야말로 내가 가진 전부라는 걸. 그러니 후회는 없어. 오히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부자라고 느껴. 며칠 후 서울의 한 특급 호텔 그랜드볼룸에서는 새 쌍둥이의 6번째 생일 파티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는데 이것은 민준이 아이들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이자 가족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선포식이었다. 비록 대표직에서는 물러났지만 그의 영향력과 수아의 명성 덕분에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하객으로 참석해 인사님해를 이루었다. 민주는 아이들에게 직접 고른 턱시도를 입혀주고 머리를 빗겨주며 오늘 우리 아들들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네. 아빠보다 더 잘생겼어.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아이들은 거울을 보며 잔뜩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파티가 시작되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를 비추자 민주는 수아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입장했는데 그들의 완벽한 비주얼과 행복한 모습에 하객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민주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둘러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공을 쫓느라 가장 소중한 사랑을 버렸고 어리석음 때문에 제 핏줄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장내가 숙연해지자 민주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신께서는 저에게 과분한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부끄러운 과거이자 찬란한 미래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태성건설의 강민준이 아닌 대한, 민국, 만세의 아빠 강민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이 아이들과 아내의 미소만큼은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 최대의 프로젝트이자 마지막 목표입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연설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와 함께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고 수아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비로소 그를 완전히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인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되려던 찰나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휠체어를 탄 김 여사가 나타났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민준이 손짓하여 길을 터주었다. 김 여사는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초라한 모습으로 무대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민준과 수아 그리고 아이들을 번갈아 보며 떨리는 입술을 달싹였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늙은이의 욕심이 너희를 불행하게 만들었어. 용서해다오. 김 여사는 생전 처음으로 자존심을 꺾고 며느리와 손주들 앞에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에게 준비해온 금반지를 내밀었다.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 여사의 손을 잡아주며 어머니, 용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자리는 남겨두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라고 말해 김 여사를 오열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무언의 위로를 건넸고 그렇게 얽히고 설켰던 가족의 갈등은 아이들의 생일 촛불과 함께 사르르 녹아내렸다. 대한이가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할머니, 울지 마세요. 생일날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대요. 라고 말하자 좌중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파티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절정으로 치달았다. 파티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호텔 입구에는 민준이 미리 준비해둔 은색 마이바흐 런들렛이 오픈된 채 대기하고 있었는데 밤하늘의 별빛을 받으며 번쩍이는 차의 자태는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듯했다. 민준은 운전기사를 물리고 자신이 직접 운전석에 앉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뒷좌석에는 수아가 앉아 있었고 그 양옆과 무릎 위에는 새 쌍둥이가 타서 제잘거리고 있었는데 그 좁고 복닥거리는 공간이 민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넓고 편안한 우주처럼 느껴졌다. 자, 우리 가족. 이제 어디로 갈까? 민준의 물음에 둘째 민국이가 손을 번쩍 들며 외쳤다. 아빠, 우리 한강 가서 라면 먹자. 엄마가 못 먹게 했는데 오늘은 생일이니까 봐주겠지? 수아는 눈을 흘기며 안 돼, 이 늦은 시간을 무슨 라면이야. 라고 했지만 막내 만세가 아빠, 나 라면! 하며 애교를 부리자 민주는 씩 웃으며 시동을 걸었다. 좋아, 오늘만 특별히 허락한다. 대신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수아는 못 말리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출발하자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